네, 안녕하세요. 채훈입니다. 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 이제 도시인데요. 사실 이 제목이 8개 키워드로 있는 근현대 미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근대성이라는 게 현대성이다, 뭐 근대성이다, 이게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연구한 주제인데 사실 잘 풀리지는 않는 주제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왕이면 공부를 하니까 그게 뭔가를 좀 질문을 던지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근대성이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한 200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후반부터라 그래야 될까? 모더니티. 이 근대성이라는 주제는 꽤 흥미로운 주제로 계속 읽혀져 왔고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근대성이 뭐냐? 그리고 이 모더니티를 현대성으로 번역을 할 거냐, 근대성으로 번역을 할 거냐에 따라서도 많이 다른데 한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 모더니티다 그러면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새로운 뉘앙스를 부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게 보들레르예요. 그래서 미술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들레르가 쓴 텍스트 중에 현대생활의 화가라는 그 조그마한 책이 있습니다. 분량이 굉장히 적은데요. 적은 분량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텍스트예요. 근데 이게 최근에 번역이 됐거든요. 보들레르의 현대생활의 화가라는 게. 거기서 보들레르가 이 현대성을 정의하죠. 혹은 이 근대성이라고 뭐 번역해도 되는데 이 모더니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덧없는 것, 일시적인 것, 흘러가 버리는 것, 뭐 무상한 것, 다 같은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 이 덧없음을, 그러니까 모더니티를 정의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 말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 19세기 중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보려고 하는 것의 기원적 공간이 사실은 19세기인데요. 아마 제가 보여드리는 이미지에서도 그래서 19세기적 이미지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 19세기라고 하는 이 시공간은 이제 프랑스 혁명이 지나가고 부르주아들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근데 그 부르주아라는 이 계급은 귀족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한 컴플렉스를 가진 계급이에요. 이런 얘기들은 뭘 보시면 아주 많이 도움을 얻으실 수 있냐면 시대적 감수성을 얻으시려면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보시면 이제 거기에 두 개의 사교계가 나오는데 하나가 이제 귀족의 사교계, 그 다음에 부르주아의 사교계예요. 근데 이 부르주아들의 사교계는,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은 한편으로는 귀족들의 사교계가 되게 구닥다리라고 막 비웃어요. 그런데 사실은 귀족들의 삶이 어떤 건지를 자기는 잘 모르죠. 그런 거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귀족들의 삶이라는 건 뭐냐? 어마어마한 그림들. 어마어마한 그 다음에 이 음악가들, 그러니까 예술의 전통을 다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게 귀족들이거든요. 부르주아에겐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 조금 있는 거죠, 그냥 부르주아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 지금 우리하고 되게 비슷한 게 그냥 명품을 가지고 뽐내는 거예요, 자기 존재성을. 좋은 옷 사서 입고 패션 센스를 과시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좋은 데 놀러 다니고 이런 게 이제 부르주아의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정체성을 가지고 따라잡을 수 없는 게 바로 귀족적 삶인 거예요. 그 귀족적 삶에는 아주 오랜 동안 그 귀족과 왕들에게 봉사했던 예술가들이 늘 주변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귀족들의 집에 가면 뭐 그 유명한 화가들 있죠. 보티첼리니 아니면 그 티치아노니, 지오르지오네니, 뭐 루벤스니 이런 화가들의 작품이 진품이 걸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 뭐 리스트가 와서 연주해주고 뭐 이런 거 우리 상상 안 되잖아요. 이거는 돈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건 엄청난 인맥과 전통이기 때문에. 근데 부르주아들이라는 건 바로 이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즉 전통이 없는 거죠. 근데 이들은 이제 한편으로는 자기네들이 무너뜨린 귀족들을 비웃으면서 자기네들 나름의 전통들을 만들어 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귀족들의 문화들을 자기 나름대로 모방을 하거나 변형을 하면서 이제 부르주아 문화라는 거를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19세기 중반이 되면 이미 그러니까 한 1840년 그때가 되면 이미 그 부르주아라는 게 굉장히 빈 껍데기 뿐이구나 라는 게 많은 지식인들에 의해서 포착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르주아적 삶이라는 게 얼마나 속물적인가. 왜 우리가 요즘 그 뜨고 있는 드라마 미래라는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그것도 오늘 마지막 회인데 가서 봐야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상류층의 속물근성을 다른 우리나라 드라마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건드려줬기 때문에 호평을 받는 건데 그런 게 이제 이 19세기의 발자크라든가 아니면 프루스트라든가 이런 작가들에 의해서 포착된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읽기는 쉽지 않은데 사실은 읽기 쉽지 않은 거에 비해서 내용은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겉을 화려하게 치장한 부르주아들의 그 허망한 삶, 그 속물근성, 이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소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노출시키는 것이 뭐냐? 이 부르주아, 껍데기뿐인 부르주아적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들레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후에 많은 예술가들이 주목을 했던 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꿈결처럼 새롭게 만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견고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뭔가 붙들 수 있는 게 없어. 단단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1848년에 마르크스가 그거를 마치 시적인 문장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죠. 모든 견고한 것은 흘러내린다. 견고한 게 하나도 없는 삶인 거예요. 19세기적 삶이라는 게. 그리고 그게 사실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어떤 근대적 삶의 한 본질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19세기 중반 이후에 보들레를 위한 예술가들에게 하나의 모토가 뭐냐면 전통에 반한다였어요. 전통에 반한다. 그 전통이 귀족적 전통이건 아니면 부르주아가 새롭게 구축하려고 했던 전통이건 간에 어쨌든 전통이라는 그 과거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는 것. 그게 이제 그들이 감각하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 시대를 똑바로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다 사라져가 버리는 것들. 그런데 이제 이런 삶 속에서 보들레르는 그 가치의 전환을 시도합니다. 그걸 어떻게 시도하느냐? 그 덧없는 것들을 어떻게 영원한 것으로 포착해낼 것인가? 그것이 예술의 임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해낸 현대 생활의 화가가 바로 이 보들레르가 예를 드는 건 콩스탕땡 기라고 하는 인상주의 화가였어요.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 그림에서 그런 어떤 일시적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들, 그런 우리의 삶을 그 자체로 영원하게 포착한 어떤 몇몇 예술가들의 주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디다가 끈을 댈 수 없는 아주 안개에 휩싸인 삶이다라고 하는 거를 인식을 해야 돼요. 그건 아무나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이 무상하다 그러면 누구나가 끄떡끄떡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삶에서 그 무상함을 아주 깊이 체험하고 사시느냐라고 물어보면 갸우뚱하십니다. 그러세요? 인생이 막 너무 무상하다 이거를 깊이 체험하고 사세요? 아니죠. 우리가 인생 무상을 체험하는 건 아주 뜨문뜨문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거울을 갑자기 문득 봤더니 주름이 늘었더라. 아니면 내가 늘 있을 것 같은 누군가가 문득 정신 차리고 보니까 떠나가고 없더라. 이런 순간에나 좀 무상하다 이런 걸 느끼는 거지 순간순간 무상함을 못 느끼고 삽니다. 만약에 순간순간 무상한 걸 느끼고 산다 그러면 그렇게 뭘 가지려고 집착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뭘 가지려고 하거나 어떤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거나 아니면 떠나가 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그 굉장한 아쉬움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붙들어 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이게 다 뭐냐면 무상함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니?
그게 뭐 사랑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도 그게 어떻게 변하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변하는 게 본질인데. 그러니까 보들레르가 얘기하는 거를 전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한시도 이렇게 영원하게 붙들 수 있는 것은 없다. 그 붙들 수 없음을 붙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한 프레임에 화가가 담을 수 있는 것. 한 문장에 작가가 담을 수 있는 것. 혹은 한마디에 음악가가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굉장히 모순되는 얘기인 것 같지만 덧없음을 가지고 영원성을 포착하는 것. 이것이 이제 모던 라이프를 그리는 화가의 임무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보자면 사실 이 모더니티, 근대성이라고 얘기를 하든 뭐 현대성이라고 얘기를 하든 그거는 단지 역사적인 의미에서 뭐 저 100년 전에 어떤 근대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시대의 문제겠죠.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삶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생각할 때 근대라는 건 그 이전에 다시 말해 우리가 전근대라고 흔히 얘기하는 어떤 삶의 양식이 한번 큰 단절을 겪은 이후의 시대를 보통 근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 서양 문물이 들어왔을 때겠죠. 이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그 제3세계들 국가들이 그 서양의 이제 침략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민지를 경험한 많은 국가에서는 아무래도 그게 굉장히 커다란 단절이에요. 서양 문명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라고 하는 그 뭐 근대 계몽기라고도 하고 근대 초기라고도 하는 그 공간에 일련의 근대적 제도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과 이후의 우리 삶이라는 건 참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근대라는 건 뭔가 삶의 양식이, 그다음에 인간의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인간이 생산하는 감수성, 인간이 느끼는 감수성의 어떤 단절을 겪은 시기. 그게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서양에서는 대략 그게 19세기. 뭐 조금 더 그 뒤로 간다면 뭐 19세기 후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프랑스 혁명 이후.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그런 삶의 양식이 단절한 시대를 이제 역사적으로 근대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그런 어떤 단절된 근대 이전의 삶과 단절된 생활 양식이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거는 현재성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꼭 뭐 근대라고 할 때 이게 역사적으로 먼 어떤 과거를 본다라기보다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과 내가 세상을 느끼고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앞에 좀 인트로가 길어졌지만 이제 오늘이 첫 시간이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도시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강의안에 써놓은 것들은 주로 인용문인데 맨 앞에 이제 화두라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 세 가지를 제가 화두로 그러니까 던져드린 거예요. 여기라고 하는, 그 다음에 산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거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주제. 이게 제가 오늘 도시라는 주제를 통해서 던질 세 개의 화두입니다. 그 화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시작하는 인용문이 이반 일리치, 아마 아실 거예요. 이반 일리치라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신학자이기도 하면서 텍스트학자이기도 하면서 뭐라고 딱 규정할 수 없는데 정말 우리 삶 전반에 관한 아주 핵심적인 문제들을 건드려준 그런 사상가죠. 이 이반 일리치의 그 최근에 번역되어 나온 것 중에 과거의 거울에 비추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984년에 영국에서 이렇게 행했던 연설이 있어요. 그 제목이 정주, 되찾아야 할 삶의 기술이라는 연설문이거든요.
그걸 이제 제가 맨 앞에 인용을 해봤습니다. 자,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정주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야생 짐승에게는 둥지가 있고 가축에게는 우리가 있고 마차는 헛간에 들어가고 자동차는 차고에 들어갑니다. 정주는 오로지 인간만이 하는 것입니다. 정주는 기술입니다. 거미는 모두 자기 종족 특유의 거미줄을 치려는 본능을 타고납니다. 동물처럼 거미 역시 자기 유전자에 의해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 중 유일하게 기술자이며 정주 기술은 삶을 사는 기술의 한 부분입니다. 집은 둥지도 아니고 차고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산다는 말을 정주한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어디에서 사는가 라고 묻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적 존재가 세상의 모양을 부여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정주하는지 알려주면 여러분이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습니다. 정주와 삶을 같이 보는 것은 세상이 아직 살기에 적당하고 인간이 그 속에 머물러 살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정주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흔적 속에 깃들여 산다는 뜻이었고 그날그날 살아가며 자신의 일대기를 한 올 한 올 풍경 속에 적어 넣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일대기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며 돌에 새겨지기도 하고 장마철에는 갈대와 나뭇잎으로 새로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남기는 흔적은 그곳의 거주자만큼이나 덧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게 첫 부분인데요. 제가 일치가 그 중간에 물어본 것처럼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어디 사세요? 사는 곳이 어디세요? 어디 사세요? 경기? 경기 어디? 경기 시흥. 저기 최미 씨는 어디 사세요? 독산동. 뭐 이렇게 다 어디 사시는 데가 있으시죠? 근데 요즘에 우리가 어디 사냐? 그럼 이제 무슨 동 그럽니다. 근데 무슨 동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그냥 무슨 동이라는 단순히 한 지명을 가리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누가? 저 대치동 살아요. 그러면 대치동이 단순한 지명이 아니잖아요. 거기 사니까 쟤는 대략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 거고 어떤 교육을 받았을 거고 부모의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겠구나. 이걸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가 똑같은 동네라고 하더라도 다른 동을 얘기를 하면 쟤는 또 다른 방식으로 대충 어떤 경제 수준을 가지고 어떤 문화 환경을 누리면서 어떻게 살았겠구나가 다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하고 오늘날하고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오늘날 아이들은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 친구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친구가 잘 없기도 하지만 다양한 친구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 애들은 이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파트가 있는 공간은 대체로 이제 그 동이 다 비슷비슷해요. 뭐 일산이다, 분당이다 그러면 대체로 뭐 어느 마을이라는 게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의 나이도 비슷하고, 아파트 평수가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는 그 문화 수준이나 생활 수준도 되게 비슷하고, 그래서 거기 있는 애들이 주로 같은 학원을 다니고 같은 학교를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대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대학교에도 요즘에는 옛날은 고등학교, 중학교야 그렇다 쳐도 대학교를 가면 정말 여러 군데서 와요. 왜 뭐 응답하라 시리즈 보면 그 지방 애들이 막 모여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나요? 대학에 지방 애들이 많이 없습니다. 지방 학생이. 그리고 이게 끼리끼리 논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즘 애들은 다니는 동선 자체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는 애들이 되게 비슷한 애들끼리 노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70년생이라 가지고 70년대에 그 국민학교죠. 그 당시에는 그때 학교를 이렇게 그때부터 다녀가지고 그런데 그때 제가 살던 동네가 삼선동이었습니다. 지금 저기 어디예요? 미아리고개 저 뒤쪽으로
그쪽에 살았는데 거기가 옛날에 다 산동네였죠, 옛날에는. 근데 그 삼선동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동네나 2층 집이 하나씩 있어요. 부잣집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애들은 제가 옛날 어린 시절에 살던 그 집은 그 하나의 집에 방마다 한 세대가 살던, 그래서 한 10세대가 사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 이미지가 어렴풋하게 기억나는데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학교를 가면 잘 사는 애도 있고 그렇게 못 사는 애들도 많고, 그러면 이제 못 사는 애들은 또 그 걔 생일이다 그러면 2층 집 구경 가는 날이죠, 그날은. 2층 집 가가지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환타를 박스로 놓고 사 먹는 거를 보고 문화적 충격을 받았거든요. 세상에 환타를 박스로 놓고 먹는 집이 있구나. 저것이 부자로구나. 그래서 제 친구는 환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환타에다 밥을 말아 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 마실 환타도 없는데. 그게 제 첫 번째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또 부잣집에 또 가보고, 그럼 우리는 한 방에 식구가 막 따닥따닥 사는데도 또 제 생일이면 그 조그만 방에 친구들이 또 몰려와요. 그럼 엄마가 뭐 떡볶이를 해주든 뭘 해주든 그럼 또 거기서 와글와글 좋다고 친구들이 먹고 또 놀다가 갑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대부분 일을 나가거나 그러니까 무슨 엄마 아빠가 나를 돌봐주고 이런 게 아니죠. 그냥 학교가 끝나면 흙장난하고 노는 겁니다, 동네에서. 그러니까 뭐 숨바꼭질하고 해질 때까지, 엄마가 누구야 와서 밥 먹으라라고 부를 때까지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노는 게 아니라 같이 노는 친구들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애도 있는 거예요. 누구 집엔 피아노도 있고 그 옛날에 피아노도 있고, 그 옛날에는 학교 가면 조사를 그런 걸 했거든요. 가정환경조사. 텔레비전 있는 애들 손들어봐라. 세탁기 있는 애들 손들어. 그런 세대가 아니신가, 여기 있는 분들은? 내가 손들 게 없어, 도대체. 그때 이제 세탁기 있는 집은 거의 없고, 텔레비전도, 우리는 되게 나중에 이제 저는 생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피아노 때도 손들고, 텔레비전도 손들고, 막, 이런 애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애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 가면 피아노 구경도 하고, 그런 부자도 있고, 정말 가난한 애들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한 친구들을 전부 다 특수학교에 보내고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또 같이 막 또 뒤섞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몸이 조금 다른 친구들도 있고, 뭐,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도 한 반에 있었고, 그냥 다 어울려서 놉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비균질했다는 거죠. 동네 자체도, 마을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비균질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마을이었어요. 대학을 가니까 어떻게 됐냐면, 대학에서는 저희 과는, 제가 나온 과는 35명이었는데 인원이, 그 35명 중에 순수한 서울 출신이 지방 출신보다 더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갖 사투리들이 거기 다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별로 이질적이지 않고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집 사람도 있고, 아빠가 고기 잡는 사람도 있고 바닷가에서, 아니면 뭐 여전히 크게 사업하는 부잣집 딸내미도 있고, 그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아주 이질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새로운 공부를 또 하면서 서로 배우는 게 있고, 그 비균질성이라는 게 저는 제가 이제 학창 시절을 경험하면서 되게 중요한 어떤 문화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기보다 더 못 사는 친구들을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동네에 어떤 학교다 그러면 비슷한 친구들이 다니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다 자기처럼 사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어떤 수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보다 더 잘 사는 거는 보이지, 미디어에 많이 있으니까. 근데 혹은 뭐 자기보다 못 사는 거에 대해서도 물론 관념적으로는 알겠지만 그런 거가 뒤섞여 있질 않습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도시 계획이, 이 80년대 이후로 아파트촌이 막 우후죽순으로 생기죠. 그 도시 계획이 사람들을 단절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대체로 비슷한 사람들이 그 공간에 들어가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다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는, 여러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하고 살을 부비고 그 공간에다가 자기의 흔적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들을 뺏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사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일리치가 인용문에서 말한 건 뭐냐면 어디에 사느냐, 내가 어디에 사느냐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 순간 거기에 길들이 떠오르고 거기에 있었던 집들이 떠오르고 내가 함께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서 버렸던 어떤 마을 사람들의 문화가 떠오르고 이래야 되는데 우린 이제 그게 안 떠오르는 거죠. 그냥 아파트촌이 떠오르고 그 동네의 어떤 수준이 떠오르고 동네의 상징이 떠오르고 그 동네에 있는 것들이 떠오릅니다. 마트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무슨 어떤 커다란 그 아케이드 같은 게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이반 일리치는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존재가 당신이 살고 있는 곳에 여러 존재들과 더불어서 흔적을 남기고 있느냐?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점점 도시가 균질화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도시의 기능이 하나의 용도로만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2001년, 2002년 딱 2년을 여기 홍대 요 앞에서 살았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홍대 입구다. 그러면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고 떠올려지진 않죠. 그쵸? 우리가 뭐, 이게 어떤 마을, 사람들이 거기는 이렇게 옹기종기 살고 있을 거야. 이런 느낌이 더 이상 떠오르는 공간이 안 되어버리는 게 여의도 같은 곳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맨하탄에 안 가봤어도 맨하탄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살부비고 사는 마을이 떠오르진 않는다는 거예요.